하셨습니까? 이제 지난 2시간은 에이모스의 기본 기초적인 그러니까 이론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궁금증이 많으실까봐 그냥 무작정 실습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번 이제 오후 4시간도 역시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내용도 설명하다가 또 실습도 해보다가 해서 이렇게 자꾸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값이 주어지니까 다른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그 영향을 보는 것인데, 직접 인과관계라는 것은 흔히 회귀 분석에서 x가 주어졌을 때 y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구조식 모형에서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와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이 둘 다 상관은 있지만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는 그런 positive correlation이 있을 때 그런 경향이 있지만 x를 키운다고 해서 y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속이고 독립이고 그건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그런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드물게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상호직접 인과관계, 결국 쌍방향 인과관계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또 y가 커져서 또 x가 커지고 이런 관계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구조방정식에서도 이런 모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모호하거든요. 그 양쪽으로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상관관계로 봐야 될지 화살표로 봐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통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이나 이쪽이나 한쪽으로만 가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건지, 그것이 이제 그 적합도 검증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런 심리나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4개다, 4개 변수다, 미디에이션이다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식변수 사이에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식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다. 이건 뭐 순전히 통계적인 그런 말이고, 좀 더 실질적인 말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의 개입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면 생산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 5일 근무를 실행했을 때 생산성이 향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주 5일 근무로부터 직접적으로 생산성의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직무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다음 직무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면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 두 관계를 직무 만족을 통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결국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인 용어고 통계적인 용어는 얼마나 더 유리한가, 즉 이쪽으로 보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러니까 이식을 적합을 했을 때 더 잘 적합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관계였는데, 직무 만족이라는 새로운 4개 변수를 찾을 수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에서 생산성에 대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직접 효과다 합니다. 다이렉트 이펙트라고 하고, 여기서 직무 만족을 거쳐서 생산성을 보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간접 효과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에이모스에서도 직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조절 효과, 마더레이션이라는 건데,
독립변수, 정책변수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미치는 제1 독립변수다. 그 조절 효과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걸 통계적인 용어로 보면 요보작용이라는 인트랙션이다. 그러니까 이 예를 한번 보면 주어의 돌부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볼 때에 이것이 남자일 때 이 효과와 여자일 때 이 효과가 차가 있는가 없는가, 변하는 그 정도가 서로 달라지는가, 유의하게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는가의 뜻을 보는 것. 그것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 변화가 달라지느냐 아니면 같으냐, 이렇게 볼 때 이때 사회 성별을 가지고 조절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과서의 인트랙션에 해당이 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변수의 종류는 아까 2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는 지나가듯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잠재변수, 저희 잠재변수, 관측변수, 외생변수, 내생변수, 오차변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재변수냐 관측변수냐는 두 개가 그 전체를 설명, 어떤 변수든지 잠재 아니면 관측입니다. 또 어떤 변수도 외생 아니면 내생이요. 그러니까 잠재 외생 변수, 잠재 내생 변수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서로 조합을 해서. 그리고 오차 변수. 그래서 잠재 변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또는 벡터 변수에서 팩터라고 하는데 직접 관찰되거나 측정되지 않는 변수로서 관측 변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구조식 모형에서는 원이나 타원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타원으로 표현하는 것은 잠재 변수입니다. 직접 관측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은 유니버설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사각형으로 하면 관측 변수고 동그라미로 하면 잠재 변수다. 이런 것을 누구나 다 알아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관측 변수, observed variable은 측정 변수 또는 manifest variable이라고도 합니다. 직접 측정되는 변수로서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의 개념입니다. 화살표가 나가는 변수, 내생 변수는 반응 변수 또는 종속 변수의 개념으로서 화살표를 받는 변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차 변수는 왜 오차가 있느냐면 측정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람의 키를 볼 때 내 키가 175cm다 하더라도 실제 착각하는 것은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한 175라고 한 것은 관측이지만 실제 키는 거기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실제 키가 표현됩니다. 그런 것은 측정 오차입니다. 제대로 측정 오차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측정 오차는 왜 나오느냐 하면 측정한 사람의 부주의에서도 나오겠지만 측정하는 기계나 이런 도구에 의해서도 정밀한 값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구조오차입니다. 스트럭처야. 구조오차는 이것은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구조오차가 있습니다. 내가 모형을 잘못 생각한 바람에 생긴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측정 오차는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오차가 있어서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설정한 모형이라는 것은 실제의 참 모형과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발생하는 오차가 구조오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오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경로 분석이라는 겁니다. 패스 애널리시스라는 건데 이 경로 분석은 관측 변수들로만 모형을 구성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표기분석 같은 것인데 이렇게 여기 x1, x2하고 y1까지만 보면 아까 우리 처음에 예를 들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요것만 보면 그냥 단순한 다중 회귀 분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y1이 아까는 종속 변수인데 이제는 이것이 독립 변수 역할을 하면서 y2로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회 현상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경로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강제효과, 직접효과가 나오는데 x3가 y1에 미치는 영향을 b, y1, y2에 미치는 영향을 c가 하면 x3
X3가 Y2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A다 하면 A가 바로 직접 효과고 B 곱하기 C가 간접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 B 곱하기 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효과다. 토탈 이펙트라는 것은 직접 효과 더하기 간접 효과 A 더하기 B 곱하기 C인데 여기서 A, B, C라는 것은 회귀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 분석은 모든 그림이 전부 직사각형, 오차원만 빼놓고는 전부 직사각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오차함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는 독립변수죠. 순수 독립변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차함을 포함할 필요가 없지만 이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오차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Y1, Y2에 비했을 때는 독립변수이긴 하지만 이것들에 비해서는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차함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개수는 개수는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은 구조식 모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Structural Equation Model 쌤인데 1921년에 제안됐으니까 거의 뭐 90년도 넘은 거죠. 그래서 구조식 모형은 확정적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이 같이 병합돼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보면 선형 구조관계는 Linear Structural Relation, 리스런의 약자입니다. 리스런. 그러니까 애초에 Linear Structural Relation 해서 리스런 했는데 그래서 이걸 리스럴 약자를 해놓고 리스럴 모형이라는 것은 그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문을 쓸 때도 리스럴 모형 이렇게 쓰시면 되고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패키지 이름 리스럴은 사업용 그 상표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는 아니죠. 약자는 같을 수 있지만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만 리스럴 모형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그 수학식을 통계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업 소프트웨어의 리스트는 그 소프트웨어 이름입니다. AOS 리스트 하듯이 다른 이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분상 구조 모형이다 또는 잠재 변수 모형이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뭐 Structural Equation 모델로 통일이 되어서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조식 모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먼저 이 왼쪽을 한번 보세요.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입니다. 확정적 요인 분석인데 우리가 관측 변수가 9개가 있어요. X1부터 X9까지 있는데 X1, X2, X3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잠재 변수 F1이라는 잠재 변수로 할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X1, 2, 3는 우리가 뭐 서베이를 하든지 실제로 측정을 해서 값이 나오는 것이고 X1, 2, 3를 통합해서 대변할 수 있는 것은 F1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영어 성적, 국어 성적, 사회 성적이다. 그러면 이 전체를 가지고 언어 능력이다. 그 세 개를 합쳐서 통칭해서 언어 능력이라고 말을 붙이는 겁니다. 사람 따라서 다른 표현이 있으면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정의된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 수학 점수, 과학 점수, 뭐 물리 점수 이렇다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 수리 능력이라고 하면 되겠다. 우리 용어를 붙이는 거죠. 그 팩터는 일반적인 그 EFA, 즉 Exploratory Factor Analysis,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분류가 되면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하고 이름을 우리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면 F1, F2, F3의 세 개씩 인디케이터를 관측 변수 또는 인디케이터가 있고 오차함들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F1, F2, F3가 전부 서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제너럴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요거는 아주 시초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구를 하더라도 애초에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먼저 팩터 애널리시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들을 어떤 항목으로 묶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세 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패스 애널리시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F1과 F2가 F3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F1은 F2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이제
F1은 F2로 화살표로 가고 F3로도 가고 또 F2에서 F3로 가고 이 부분만 보면은 하나의 패스 어널리시스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F1이 가면 애초에 아까 이것이 다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그냥 confirmatory fact analysis일 뿐이고 여기서는 이제 구조식 모형이 되는 겁니다. structural equation model.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이런 화살표에 빈 화살표 값이 주어지지 않은 화살표의 값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단 1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관심은 이 observed variable보다는 latent variable들 간의 관계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 또한 역시 X2가 F1으로부터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이제 구조식 모형 분석이 되겠습니다. 구조식 모형의 장점은 상관 분석, 그러니까 양쪽 화살표 있죠? 그 다음에 회귀 분석, 한쪽 화살표, 요인 분석, 팩터를, 그러니까 레이티드 베리어블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 등 다양한 통계 기법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겁니다. 이게 말로 간단히 표현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사실은 통계를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보면은 주로 회귀 분석하고 배우고 통계를 오래 했던 아닌데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회귀 분석하고 배우고 또 아노바하고 배우고 또 팩터 어널리시스하고 배우고 이렇게 완전히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실제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회귀 분석도 적용을 해보고 팩터 어널리시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또 이렇게 다단계로 그 롱지튜디널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시차를 두고 계속 관측해서 어떻게 변해나가는가 뭐 이런 것들에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Y는 종속 변수는 확률 변수다. 그런데 독립 변수는 주어진 상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Y가 사람의 몸무게, X는 사람의 키다 그러면 키를 사람의 몸무게에 적합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사람의 키는 확률 변수인데 사람 몸무게는 확률 변수가 아니다. 상당히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키가 얼마라고 주어지면 고정된 값으로 주어졌을 때 몸무게는 이런 변화를 가진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X나 Y나 다 같이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런 관계를 이 구조식 모형에서는 다 같은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로 보고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 동시 패턴으로 볼 때는 다 같은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고 잠재 변수를 이용할 수 있고 외생의 내생 변수에 대한 측정 오차를 고려할 수 있고 경쟁 모형, 변형 모형에 다양한 결과를 제시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경쟁 모형 및 변형 모형 등을 통한 다양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제시한 모형이 맞으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제대로 잘 안 맞을 때는 다른 올터너티브 모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을 때 더 모형이 나아졌다, 나빠졌다. 참 모형을 찾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근사한 모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참 모형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인 분석과 회귀 분석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여러 변수의 관계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분석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것도 한꺼번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는 다시 에이모스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조식 모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미 설명한 거지만 사각형은 방측 변수 또는 측정 변수,
타원, 동그라미는 잠재 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살표는 뭐다? 양쪽 화살표, 동그라미. 이런 것들 다 있죠. 자, 그럼 이제 A모습 분석 단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모습 분석 단계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조식 모형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면은 훨씬 더 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단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첫째는 모형을 설정한다. Model Specification입니다. 모형을 설정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변수들이 다 있을 때 경로도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패스 다이어그램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뭐냐면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설을 지금 검증하고 싶은가. 그 가설,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지금 미리 나는 이것을 알고 싶다. 이것을 규명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이 가정이 사실인가 알고 싶다. 가정 환경이 좋은 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생각이 된다. 우리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가정 환경이 환경 지수라는 게 있다면 가정 환경 지수가 클수록 학업 성취도가 커진다. 그것이 바로 가설입니다.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가설이에요. 그런 가설을 설정한단 말입니다. 이거 없이 경로도가 그려질 리도 없고 다른 분석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이런 가설은 그럼 어떻게 설정하냐? 그거는 저한테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연구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가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모형 식별 Model Identification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설정과 식별을 조금 다른 것이 모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정식이 이렇게 볼 때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만 있으면 미지수 3개도 구해지지 않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까 이야기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수의 수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를 비교해봐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가 구하고자 하는 모수의 수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Model Iden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 식별이 되면 그 다음 자료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일단 모형 식별까지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꼭 이것을 순서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꼭 자유도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가 추정하는 모수의 수보다 더 크다고 해서 모형이 식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모형을 식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냐? A모스에서 지금 자동적으로 해서 풀리면 해답이 나오면 식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풀리지 않으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라고 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럴 때는 뭔가 모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모수의 수를 좀 줄여주든지 모형을 좀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A모스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형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결과에 보듯이 캐리 개수가 얼마다 여러 가지 또 카이스케어 값이 p-밸류가 0.05보다 크면 좋다, 작으면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또 RMS, EA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마우드 테스팅, 적합도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나려면 적합도 추정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가 서포트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모형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A모스나 기존에 있는 여러 다른 이 구조 방정식을 보는 프로그램에서도 Modification Index라는 것을 줍니다. 그 Modification Index라는 것을 보면 내가 긋지 않은 새로운 어떤 화살표를 하나 그으면
모형이 얼마나 더 향상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one by one 하나씩 해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단계씩 하는 거니까 새로 그을 수 있는 화살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모형을 적합도를 향상시켜주는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새로 그어보고 또 다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면 그만두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뭐냐면 하나를 더 그으라는 추천을 하지만 어느 쪽을 없애는 게 좋다 이런 추천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화살표를 많이 그어서 시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적게 그어서 적게 그은 다음에 추가해라 이게 낫지. 그어놓은 다음에는 지우라는 말은 추천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프로그램상에 넣더라도 자기가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화살표를 없애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순전히 통계적으로만 될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돼야 된다.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쓰인 논리.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는 그래서 연구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성에 연구의 속성을 알면 이 화살표는 불필요할 것 같다. 이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또는 어떤 경우는 통계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더라도 내가 이 연구에서는 꼭 이 화살표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강제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에이모스 분석 단계라고 합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예측에 관한 연구인데 학업 성취도가 궁극적인 종속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정 환경, 학업 능력, 학업 열망이 주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저 가정 환경, 학업 능력, 학업 열망, 학업 성적 이렇게 다 잠재 변수. 바로 하나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재 변수의 관계를 한번 규명해 보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바로 가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설을 보기 전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이제 achievement 데이터라고 해서 SPSS example는 나오지만 구조식 모형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런 예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여기서 호흡이라는 건 가정 환경입니다. 스파이어는 열망, 학업 열망, 어빌리티는 학업 능력, achievement는 학업 성취도, 학업 성공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열망에 미치는 영향, 가정 환경이 어치브에 미치는 영향, 어빌리티가 어치브에 미치는 영향. 이게 화살표에서 어빌리티가 스파이어에, 또 스파이어가 어치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모든 화살표가 다 한쪽 방향을 채워졌고 가정 환경과 능력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재 변수만 가지고 이렇게 이 화살표를 해서 패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면 이 화살표에다가 내가 보고자 하는 가설에 해당이 되니까 첫 번째 가설, 두 번째 가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설 H1에서 H6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 구조식 모형을 사용해서 쓰는 논문에 보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H1에서 화살표를 해놓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H1은 뭔가? H1의 가정 환경은 학업 열망과 양의 관계가 있다. 양의 관계, 여기서 저희 양의 관계를 해놓고 다른 데서 일부러 정책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표현한 요즘 책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책 관계가 있다. 이거를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파스티브 릴레이션, 정책 관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통계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는데, 사회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을 또는 전기를 두 개를 같이 쓰면 똑같은 소리인데, 여기서 보면 전부 다 positive relation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어떤 거는 negative relation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가설을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양의 관계가. 그런데 통계 그 가설 검증에 대해서 배우신 분은 뭐 아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아닌 분은 그냥 다 들으시면 되는데, 가설 검증에는 항상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좀 다룰 수 있어요. 귀무 가설 어디 가면 영 가설이다. 대립 가설 하니까 대립 가설이라고 하는데, 내가 연구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가설은 거의 다가 대립 가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은 가설 검증에서 대립 가설에 양의 관계가 있다. 그 귀무 가설 또는 영 가설은 양의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혼동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가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썼어도 가설 검증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것들이 다 대립 가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가설이 대립 가설에 해당이 되니까 100이면 100 다 같이 귀무 가설을 기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귀무 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은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는 소리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는 것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가설이 채택이 됐으니까 기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논문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더라. 그건 뭐냐면 여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더라. 이렇게 되니까 논문 쓸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나오는 가설 검증은 다 기각된 결과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p-value가 5%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유독 이 구조강정식에서만 내가 설정한 모형이 내가 데이터에서 나타내주는 것과 일치하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value가 크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잠재 변수가 가정환경, 학문하고 열망, 성취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정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관측할 수 있는 값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소득이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 어머니의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가정환경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학업 능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학업 연방, 교육 연방, 직업 연방, 학업 성취도는 언어 성적, 수리 성적, 이렇게 해서 잠재 변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측 변수들을 결정을 하는데, 가정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거 세 개뿐이겠습니까? 뭔가 또 그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관계가 있지만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포함을 안 시키는 별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이 구조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가정 환경이잖아요. 가정 환경에서 가족 소득, 또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 새로 꼭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넣었다. 이게 안 들어갔다고 했어도 이 구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빠져 있을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호흡이라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렇게만 있고 이게 더 있어야 설명이 잘 되는데 이게 빠지면 호흡 자체가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들어가는 것이 좋죠. 들어가는 게 좋지만 여기서 빠지는 것은 여기서 빠지는 것보다는 덜 나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측 변수가 다 결정이 되면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관측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패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패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데이터를 일단 어디에서 데이터부터 지정을